1992년 23살의 웨스 앤더슨은 대학 시절 룸메이트인 오웬 윌슨과 함께 13분짜리 단편 영화 바틀 로켓을 완성합니다. 그들은 이 영화를 1994년 썬댄스 영화제에 출품하였고 이때 한 헐리우드의 거물이 이들의 재능을 알아봅니다. 바로 애정의 조건, 빅 브로드캐스팅 뉴스를 제작한 프로듀서 겸 감독 제임스 L. 브룩스였죠. 그래서 그들은 단편 바틀 로켓을 장편 영화로 만들 준비에 곧바로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제임스 L. 브룩스가 이 텍사스 출신의 두 촌놈에게 지원한 예산은 놀랍게도 500만 달러였습니다. 물론 이 500만 달러라는 예산은 당시 헐리우드 스튜디오 영화 기준으로는 턱없이 적은 예산입니다. 하지만 인디 영화의 기준에선 꽤나 큰 금액이죠.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웨스 앤더슨의 1996년 장편 데뷔작 바틀 로켓을 보신다면 이게 정말 웨스 앤더슨 영화야?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앤더슨 특유의 세심한 컬러 센스와 아트웍, 수평 앵글이 간간히 보이긴 하지만 지금 그의 영화에서 보여지는 완벽하게 통제된 미장센하고는 꽤나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웨스 앤더슨의 이런 시그니처 미장센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험이 필요합니다. 정교한 카메라 웍 때문에 촬영 시간은 길어지고 디테일한 아트웍은 그게 다 돈입니다. 실제로 웨스 앤더슨은 이 영화를 2.39:1 애너몰픽으로 촬영하기 위해 테스트까지 시도했으나 예산 초과로 포기해야만 했죠. 그리고 이제 데뷔를 하는 웨스 앤더슨에게 그 정도로 현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대 영화 감독들의 데뷔작들 중에선 독보적으로 높은 예산인 500만 달러가 있었기에 음악 덕후이기도 한 웨스 앤더슨은 롤링스톤스, 프로클레이머스, 러브 등의 음악을 사운드 트랙으로 마음껏 쓸 수 있었고 베테랑 배우 제임스 칸까지 이 영화에서 보스 역할로 출연시킵니다. 아무튼 나름 호사스러운 데뷔를 한 겁니다. 웨스 앤더슨과 오웬 윌슨이 시나리오를 쓴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하이스트 필름, 도둑질 영화입니다. 그리고 당시 인디 영화 씬은 쿠엔틴 타란티노의 저수지의 개들, 로베르토 로드리게즈의 엘 마리아치의 성공으로 인해 범죄 영화를 만드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때 앤더슨과 윌슨이 시나리오를 쓰며 참조한 것은 마틴 스콜세지의 비열한 거리, 그리고 좋은 친구들, 프랑스와 트리포의 피아니스트를 쏴라 같은 스트릿 갱스터 영화였다고 합니다. 잘 상상이 되진 않지만 마틴 스콜세지 영화의 그 폭력적인 세계에서 주인공을 이탈리안 갱스터가 아니라 텍사스에 사는 백인 얼간이들로 바꾸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라는 질문에 대한 결론이 이 영화 바틀 로켓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앤서니가 정신병원에서 탈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씬에서 이상한 건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게 이 앤서니가 아니라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디그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앤서니의 정신병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앤서니의 행동에서 우리는 정신병에 관한 그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앤서니는 무기력하지도 않고 이중인격도 아니며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이 정신병에 관한 앤서니의 입장은 매번 바뀝니다. 앤서니는 동생 그레이스에게 익서션, 번아웃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밥의 집에서 만난 여자에겐 그냥 사람들이 싫어져서 사막으로 떠나버렸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앤서니는 지금 정신병에 걸린 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이것에 대한 대답은 동생 그레이스와의 일련의 대화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Exhaustion? Yes, exhaustion. You haven't worked a day in your life. How could you be exhausted? 앤서니는 단 한 번도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When are you coming home? I can't come home. I'm an adult. 자, 성인이 된다는 것은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뜻하죠. 앤서니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 가지 못합니다. 정리하자면 앤서니는 성인이 되었지만 독립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이걸 루저라고 부르죠. 하지만 앤서니 문제의 핵심은 그가 루저인 게 아니라 그가 이 문제들을 끝없이 회피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와의 대화 이후 앤서니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I mean, how did Grace get so cynical? Look, I can't answer that question. She thinks I'm a failure. What? She said you were a failure? 그러니까 앤서니는 자신의 이 구린 현실을 직면시키는 이 그레이스가 불편한 겁니다. 다시 말해 앤서니는 어른이 되었지만 직업이 없는 이 현실로부터 도주 중입니다. 그리고 그 핑계는 바로 정신병입니다. 어른의 시간을 끝없이 유예시키고 유년기에 머물기 위한 핑계. 쉽게 말해 앤서니의 정신병은 꾀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앤서니가
정신병이라는 도피처로부터 빠져나오면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현실과 직면하기 위해 돌아온 것일까요? 이 씬에서 앤서니는 디그넌을 위해 정신병원을 탈출하는 척 상황을 연기해주고 있죠. Look how excited he is. 그 다음 장면에서도 앤서니는 디그넌과 함께 도둑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집은 앤서니 본인의 집입니다. 앤서니는 디그넌이 도둑질 연습을 할 수 있게 자신의 집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빠가 아들과 상황극 놀이를 하듯 앤서니는 디그넌과 놀아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앤서니는 왜 디그넌을 이렇게 대할까요? 디그넌은 몸은 어른이고 정신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디그넌과의 동행은 앤서니를 여전히 유년기에 머물 수 있게 해줍니다. 결국 앤서니는 정신병원이라는 도피처에서 디그넌이라는 도피처로 이동한 것에 불과합니다. 현실을 회피하고 도주하는 곳, 그곳은 환상입니다. 앤서니는 디그넌과 함께 유년기라는 환상으로의 도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앤서니는 비록 루저이긴 하나 남성으로서의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앤서니는 정신병원에서 나올 때 많은 여자들과 인사를 나누죠. 그리고 밥의 집에서 만난 여자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Elizabeth's sorority sister? I didn't know she had a sister. Oh my god, you have the best sense of humor. 앤서니는 전혀 웃긴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여자는 이렇게 웃기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가관인 건 여자가 앤서니의 정신병에 대해 묻자 마치 치명적인 락스타의 정신붕괴처럼 앤서니는 되도 않는 허세를 부립니다. 그런데 여자는 또 이렇게 웃고 있죠. 그러니까 앤서니는 그만큼 매력적인 남자입니다. 그렇다면 앤서니는 왜 이 여자 앞에서 이렇게 허세만 부리고 정작 사귀거나 관계를 맺진 않을까? 웨스 앤더슨 영화 속 남자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같은 나이대의 같은 인종의 여자를 만나는데 무언가 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러시모어의 맥스는 나이 많은 영국 여자와 사랑에 빠지고 나중엔 아시아계 소녀를 만납니다. 로열 테넌바움에서 리치는 같은 나이, 같은 인종인 마고와 사랑에 빠지지만 결국 자살을 시도하고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 구스타프는 할머니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앤서니는 대놓고 플러팅을 하는 이 백인 여자 대신 모텔에서 만난 라틴계 여자와 사랑에 빠지죠. 앤서니가 이 여자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그녀가 앤서니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금발의 백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연인이 된다면 앤서니는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사회적 지위도 돈도 재능도 없는 앤서니를 같은 나이대의 다른 백인 남자들과 비교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앤서니를 불편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앤서니는 자신의 매력을 과시만 한 채 딱 거기서 멈춥니다. 대신 그는 여전히 환상에만 머물 수 있는 라틴계 모텔 직원 이네즈와 사랑을 가장한 섹스에 빠집니다. 이들이 사랑에 빠지는 장소가 모텔이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모텔은 집과 다르게 언제든 섹스만 하고 떠날 수 있는 곳입니다. 환상으로 도주 중인 앤서니에겐 그야말로 최고의 장소입니다. 결국 앤서니는 현실에서 도망쳐 섹스의 욕망과 영원한 유년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네즈에게 점점 빠지면서 강도질은 뒷전이 되어가고 디그넌과의 관계는 소원해집니다. 앤서니는 모든 걸 갖고 싶어 했지만 결국 모두 잃어버립니다. 앤서니와 디그넌은 길 위에서 갈라서고 앤서니의 환상으로의 도주는 그렇게 중단됩니다. 그래서 결국 앤서니는 신문 배달, 막노동, 발레 파킹, 아동 축구 코치 등 잡일을 전전하면서 현실을 받아들이려 합니다. 그리고 동생 그레이스에겐 이런 말을 하죠. I do have one bit of advice for you though, Grace. Take the time in school to learn a foreign language. I myself never did and I feel I've paid a price for it. Thing is, every value item in the house was on that list. Maybe we should have robbed your house. You ever think of that? No, I bet that never crossed your mind. What? 앤서니가 디그넌의 집을 언급하자 디그넌은 완전히 정색을 하죠. 그러니까 디그넌은 집에 그리고 가족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앤서니와 디그넌의 입장을 결정적으로 가릅니다. 그러니까 앤서니가 현실에서 도피해 정신병원에 들어가 팔자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건 그래도 최후의 순간에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그넌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앤서니가 정신병원에서 놀고 있을 동안 디그넌은 잔디깎기 회사에서 일을 하다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밥과 매력 있는 앤서니와는 다르게 가족도 없고 잔디도 못 깎아서 해고된 디그넌은 어찌 보면 가장 가망 없는 루저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그넌의 이런 범죄에 몰두하는 모습은 앤서니와는 정반대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고 끝없이 도망치려는 앤서니와는 다르게 디그넌은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소년에서 남자로 성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절실하면 디그너는 노트에 이렇게 계획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강도질은 디그넌이 어른 남자가 되기 위한 성인식입니다. 이 영화의 후반부는 이렇게 입장이 달랐던 앤서니와 디그넌이 서로의 자리를 뒤바꿔가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앤서니는 축구 교실의 아이들을 보며 디그넌을 떠올립니다. They're mostly beginners, but they've got a lot of spirit, and they don't let defeat get them down. They remind me of Dignan in that way. Say what you will about him, he's no cynic and he's no quitter. 그러니까 환상 속으로 도망쳐만 왔던 앤서니가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순수한 열정을 가진 디그넌의 그 모습을 통해 현실을 직면할 용기를 갖게 된 겁니다. 하지만 디그넌의 행보는 정반대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디그넌은 결국 앤서니의 도움으로 마지막 한탕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이 마지막 강도질은 처참하게 실패하지만 그는 원하던 대로 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갔습니다. 쉽게 말해 이 영화는 앤서니가 정신병원이라는 환상에서 나오면서 시작하고 디그넌이 감옥이라는 환상으로 들어가며 끝나는 영화입니다. 마지막에 디그넌이 깜빵으로 돌아가는 이 장면을 웨스 앤더슨은 슬로우 모션으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자처럼 찍은 겁니다. 디그넌은 목표를 이룬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앤서니와 밥은 마치 프랑스와 트리포의 400번의 구타의 그 유명한 이미지처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앤서니와 밥은 교도소 밖에 있지만 마치 갇혀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앤서니와 밥은 현실이라는 감옥에서 전투하듯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디그넌은 지금부터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환상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영화는 결국 앤서니와 디그넌이 어른이 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문제를 다루는 영화입니다. 앤서니는 어른이 되기를 회피하고 디그넌은 어른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 속의 그 어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이클 만의 1981년작 도둑에서 금고털이범이었던 제임스 칸이 연기한 조경회사 사장 헨리는 이 영화에 등장하는 유일한 어른입니다. 하지만 그는 애들처럼 물을 뿌리며 장난을 치고 가라데에 몰두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앤서니와 디그넌에 비해 별반 나을 게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최악이죠. 헨리는 디그넌을 진심으로 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앤서니와 디그넌, 밥이 창고를 털러 간 사이 그는 밥의 빈집을 싹 다 털어먹습니다. 이런 능숙한 도둑놈이자 사기꾼 헨리의 모습은 이후 등장할 로열 테넌바움, 스티브 지소, 미스터 폭스, 구스타프 캐릭터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른들은 늙은 육신에 능숙한 범죄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 연령은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웨스 앤더슨 영화에서 남자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그래서 웨스 앤더슨 영화에서 주인공들은 그 누구도 이 어른이 되지 못한 채 끝납니다. 반대로 이 진정한 어른의 부재는 이 영화를 작동하게 하는 가장 큰 동력입니다. 우리는 이 영화의 이 3명의 친구들 중 그 누구의 부모도 볼 수 없죠. 부모의 부재는 이들을 정신적으로 소외되게 하는 원인이지만 반대로 이 영화 전체가 마치 아이들의 놀이터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합니다. 어른이라는 건 아이들에겐 일종의 규칙이자 법이며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작동을 멈춥니다. 그래서 이 인물들은 범죄를 저지르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범죄는 곧 모험입니다. 혹은 부모 없는 세상에서의 놀이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마틴 스콜세지의 초기작 같은 70년대 스트릿 갱스터 무비에서 시작했지만 이 캐릭터들의 원형은 미국 서부국에 나오는 무법자들의 정신으로 이어집니다. 이들은 개척시대의 카우보이들처럼 자유를 추구하고 개인의 가치를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시대를 잘못 만났습니다. 그렇게 살기에는 이미 세상은 문명화되었고 사회화되었죠. One, you idiot. What do you think? Don't call me an idiot, you punk.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웨스 앤더슨의 인물들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데 일종의 장애와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로부터 도망칩니다. 자신이 짊어져야 할 책임을 계속 회피합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이상향으로 도망가고 방황하고 결국 또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커리어가 진행될수록 점점 뉴욕과 유럽풍의 미학을 추구하던 감독 웨스 앤더슨의 뿌리가 결국 미국 남부 텍사스 출신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로케이션 촬영을 한 이 영화 바틀 로켓은 웨스 앤더슨의 어떤 원석 같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영화 바틀로켓은 훗날 우리가 웨스 앤더슨 스타일이라 부르는 그 시각적 요소들이 다소 희미합니다. 이 영화의 미장센은 통제되기보단 자유분방하고 그래서 1990년대의 청춘 영화들이 가진 그 외적인 스타일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웨스 앤더슨 스타일은 이 영화의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앤서니와 디그너는 현실을 외면하고 환상의 세계로 도망치는 웨스 앤더슨 페르소나의 원형과도 같은 인물로서 이후의 작품들에서 계속하여 다른 버전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머와 비극을 오고 가며 인물들 간의 정서적 상호작용을 스토리로 엮어내는 재능은 이 영화에서 이미 충분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영화보다 냉정했습니다. 바틀로켓은 500만 달러의 예산에서 단 10분의 1의 수익만을 내며 그냥 폭망했습니다. 첫 영화부터 대실패를 한 겁니다. 충격을 받은 오웬 윌슨은 꿈을 접고 해병대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웨스 앤더슨은 영화를 관두고 광고 감독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틀로켓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다니며 점점 매니아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매니아들 중에는 당시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의 대표 조 로스와 앤더슨의 영화 영웅 마틴 스콜세지가 있었습니다.